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7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도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는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번 월드컵에서 이른바 깜짝 놀랍게 등장하거나 떠오르거나 할 수 있는 선수들. 여기서 이제 깜짝이라는 말에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아주 젊은 선수라 할지라도 페드리 선수가 깜짝이 될까? 안 되죠? 네, 너무 스타죠 지금 이미. 필 포든이 됩니까? 이미 스타여서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네. 없죠. 비니시우스도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이거는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불문하고 여태까지 이른바 좀 덜 유명한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저희의 오늘 논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제가 각각 5명씩의 선수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5등 들어보겠습니다. 네, 5등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저는 주목을 받을 만한 라이징 스타, 새로운 뉴 스타를 좀 꼽아왔는데 네. 이 선수는 사실 튀니지 대표팀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만약에 튀니지가 조별리그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네. 그 3경기 동안 뭔가 그래도 튀니지 팀의 경기력에 알토란 같은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팀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뭐 선봉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카타르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카타르 예. 리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튀니지 선수를 오히려 예. 뽑았는데요. 유세프 무사크니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 나름 저한테는 유명한 선수인데, 그러실 수 그런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뽑아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딴지를 걸진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편적인 역시 여러분들께는 좀 덜 들어보셨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튀니지 최고의 재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네. 현재로서도 이 선에서 주전으로 중용을 받고 무엇보다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입지는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카타르 리그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뛰었던 선수예요. 튀니지의 남태희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남태희가 리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이 언급됐던 선수가 이제 무사크니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카타르 리그에서 뛴 게 이 레퀴아, 지금은 이제 알 두하일이라고 부르는 네네. 레퀴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알 아라비에서 이제 활약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국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음사크니라는 표기법으로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음사크니, 무사크니 믿어도 돼요? 저는 구글에 그걸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명철 해설위원이 네. 이번에 KBS에서 이제 월드컵도 직접 해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공개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 3사가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 선수 명단을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KBS의 분량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KBS 분량에 할당되는 부분을 제가 검수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제 검수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또 3사가 다시 전체를 다 모아놓고 또 합의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사크니로 될지 음사크니로 될지는 제가 그건 자신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 카타르 리그 경험이 많아서 충분히 카타르 무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카타르 축구 팬들이 무사크니다 좀 응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이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크니 입장에서는 첫 번째 월드컵에 임하게 되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도 상당히 뚜렷할 수 있는 대회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나이가 이제 90년생이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33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월드컵에서 활약을 했어야 되는 연령인데. 그렇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드디어 월드컵에 데뷔한다는 거, 그것도 가장 자신의 프로 커리어를 꽃피웠던 카타르에서 데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는 오랫동안 이 프로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왼쪽 윙으로 주로 뛸 때가 많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공격수, 왼쪽 풀백까지 보았던 멀티 자원인데 대표팀에서는 주로 윙으로 뛸 테고요. 드리블과 슈팅력, 그래서 크랙으로서 볼을 운반하고 직접 역습 때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무사크니가 덴마크, 호주, 프랑스를 상대로 의외의 한 방을 터뜨려줄지, 근데 아마 어딜 가든 카타르 축구 팬들의 많은 환호와 응원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선수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조금 불분명했던 선수인데,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엔트리 안에 들어올 것 같은 선수입니다. 저의 5등은 브라질의 플라멩구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 페드루 선수입니다. 요 페드루 선수가 97년 6월 20일생이니까
20대 이제 중반의 연령이고요. 사실은 유럽 무대에도 잠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에 잠시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중용을 받지 못했고 다시 이제 원래는 이제 플루미넨시 출신입니다만 피오렌티나 생활을 짧게 실패하고 플라멩구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플라멩구에서 지금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남미 리그 판에서 가장 폼이 좋은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특히 올해 2022년에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지금 이제 결승 진출팀까지 가려진 상황인데 플라멩구가 당연히 결승을 갔습니다. 이 선수의 소속팀이. 그런데 이 선수가 그 과정에서 12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당연히 득점 1위이고 2위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득점 1위를 달리면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무대를 거의 지금 평정을 해왔고 이 선수를 제가 꼽은 이유는 근자에 와서 점점 브라질 국내 여론에서 페드로 뽑아야 된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거세졌는데 거기에 치치 감독이 반응을 했어요. 내가 봐도 필요한 선수 같다. 그래서 이번 9월 평가전에서는 마침내 이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튀니지와의 그렇죠. 평가전에서 네. 아주 발리킥을 터뜨렸는데 물론 이게 뭐 승패에 직결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브라질이 이제 많은 스코어 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페드로 선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이었고 제가 지금 느끼는 분위기상으로는 왠지 월드컵에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26인 엔트리 확대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될 수 있겠네요.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네. 그 브라질이 지금 사실은 공격 쪽의 선수가 남아돌 정도로 많아서 예를 들어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 지금 막 안 네.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9월엔 제주스도 쉬었죠. 심지어 제주스 선수도 요즘 언론 동향을 보면 근데 이 선수는 궁극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아스날 에이스 제외한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거니와 워낙에 폼이 좋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드로 선수가 다른 브라질 공격 자원들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정통형 9번이라는 점.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부상이 있지만 어쨌든 히샬리송 선수도 있고 제수스 선수도 있고 사실 뭐 브라질의 중앙 측면 뭐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정통형 스트라이커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제수스 선수만 해도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이제 방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활약하는 선수지 이 선수가 뭐 신체 조건으로 가운데서 비벼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페드로 선수는 일단 신체 조건이 좋고 여기에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느린 것도 아니고요. 브라질리언다운 기본적인 발재간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발재간이 없느냐 하면 그게 절대 아니고요. 발재간이 기본적으로 있고 연계력도 좀 있고요. 여기에 최근의 골 감각은 절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내 여론의 어떤 이 선수를 뽑아가야 된다는 또 브라질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파 선수들로 팀이 가득 차 있어도 적어도 브라질 리그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몇 명의 선수는 브라질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예전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페드로가 그 선두 주자이고 이 선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유럽 올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생활은 짧게 끝났지만 요즘 하는 걸로 봐서는 유럽 클럽들이 안 데려가고는 못 베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치치 감독과 브라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선수는 26인 엔트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기용이 될 것 같아요. 26일 엔트리에 들어온다면 이 선수가 기용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특히 브라질이 약간 절체절명의 골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릴 적에 페드로 선수가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한두 방 해주면 탑5 안에 들어갈 자격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페드로 선수를 과감하게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럼 네 번째 선택 듣겠습니다. 이 선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 무대에서도 소속팀에서도 꽤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언급이 덜하고 이 국가에 대한 선수들의 어떤 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뱅상 아부바카르입니다. 근데 그 선수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기는 하죠. 네. 근데 아니, 이게 저도 무사크니보다 약간 지금 한 단 더 네. 뛰었어요 지금. 저는 그거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월드컵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수들을 아닌 선수들 당연히 먼저 언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스타가 되려면 어쨌든 주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어느 정도 편견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한적인 출전 시간에 받는 것 또한 스타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과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굵직한 활약이 나올까를 봤을 때는 조금 생각보다 의문보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달랑달랑한 선수 중에 이번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선택을 좀 했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저보다는 기준이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아부바카르를 꼽은 이유가 올해 A매치 12경기 8골. 네. 이 중에 이제 6골이 모두 네이션스컵에서 나왔죠. 네이션스컵 첫 4경기에서 특히 6골이 나왔습니다. 첫 4경기 동안 6골을 몰아넣으면서 이 선수가 올해 A매치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고요. 카메룬이 이번 네이션스컵의 그 개최국이었는데 저는 카메룬이 물론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 한 조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조 2위에 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으나 저는 카메룬 대표팀이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네이션스컵 때 경기를 보아도 충분히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계속 상대를 좀 몰아내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라인을 좀 끌어올리는 축구를 아무래도 카메룬이 좀 보여줄 때가 많았는데 그런 스타일이라면 충분히 공격 기회를 아무리 강팀을 만나더라도 카메룬이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공격 기회에서 아부바카르 선수가 꽤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골을 좀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선수를 좀 꼽아왔어요. 지금 나이가 몇이죠? 지금 나이가 92년생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와 동갑 한국 나이로 31, 만으로는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런 메이저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아부바카르 선수를 보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부바카르 선수가 워낙 경합도 그렇고 과거 이제 포르투에서도 워낙 유럽 무대에서의 정평행적인 활약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지금 네이션스컵 이후로 A매치 5경기 무득점이에요. 게다가 한국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선수가 올해 초 네이션스컵 초반에는 좋았으나 대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약간 페이스가 주춤해지긴 했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카메룬은 분명 제 생각에 압박을 통해서 팬들에게 재밌는 축구를 할 것 같고 뭔가 인상을 남길 만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높은 확률로 아부바카르 선수를 골을 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스타로서의 조건에 저는 부합하는 선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꼽았을 때 골을 넣어야 성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을 넣을 것 같아요. 뱅상 아부바카르 선수를 선택하셨고요. 저의 4등은 이 선수는 멕시코 선수입니다. 1997년생이니까 좀 전에 페드로 선수와 연령이 같고요. 근데 일단 이 선수는 뭐 아주 보편적인 팬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아요. 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거든요. 멕시코 명문인 치바스 과달라하라에서 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정말 매니아 분들께는 기억이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2020 도쿄올림픽, 물론 2021년에 열렸습니다만 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와 8강에서 만났을 때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측면 수비수들을 엄청난 곤경으로 몰아넣었던 선수입니다. 알렉시스 베가 선수인데요. 이 알렉시스 베가 선수가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거든요. 그리고 3, 4위전에서도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또 쐐기골을 장렬시켰고 우리나라 또 와 할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엄청나게 애매했던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드리블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정말 그 개인기 좋은 선수들을 연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시스 베가 선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선수는 아까 페드루 선수는 좀 이제 나오더라도 출전 시간이 좀 짧을 수는 있는데 이 베가 선수는 분명히 충분한 출전 시간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비야의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지금 월드컵을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르빙 로사노와 더불어서 가장 멕시코의 간판 윙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가 선수는 왼쪽에서 뛸 때가 사실 제일 좋아서 아마 베가 선수를 왼쪽에 놓고 로사노 선수를 오른쪽으로 옮기지 않겠나. 로사노가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안투나라는 선수가 또 오른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베가, 로사노 이렇게 이제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이제 잘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헨리 마틴 선수가 아마 들어올 텐데 어찌됐건 알렉시스 베가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크랙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발 킥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헤수스 코로나가 없는 멕시코에 있어서 상당히 희망봉이 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사실 로사노 선수도 최근에는 뭐 골도 넣기는 했지만 로사노 선수를 또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멕시코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본을 하려면 알렉시스 베가 선수의 활약은 아주 저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런데 또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해서 제 생각에는 이 선수도 예를 들어 라리가라든가 요번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 더 명성을 올려서 아마 조만간 또 유럽에서 보는 날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멕시코의 윙어 알렉시스 베가 선수가 저의 4번째 선택이었고요. 3등 듣겠습니다. 네, 제 3등은요. 벨기에 재능 중 한 명입니다. 안더레흐트에서 뛰고 있는 제노 드바스트입니다. 네. 네, 벨기에 대표팀의 황금 세대가 좀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곳곳에서 요즘 어린 선수들이 마르티네즈 감독의 선택을 받고 있어요. 드바스트 선수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안더레흐트 성골 출신이고요. 지난 시즌에 프로에 데뷔했고 올 시즌은 안더레흐트에서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로 최근 주전으로 좀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키는 189cm에 빌드업 능력도 출중하고 네. 안정감을 분명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무려 나이가 2003년생.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9월 두 경기에 모두 선발로 뛰면서 어쩌면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까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벨기에 대표팀의 백스리는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그리고 얀 베르통원,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데나이어 아니면 보야타 선수가 좀 차지를 했었는데 네, 근데 가운데 그 두 선수가 지금 쉽지가 않죠. 네, 공교롭게도 보야타와 데나이어 모두 다 기량도 떨어지고 소속팀 이슈도 있었고 네.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최근에 좀 입지 자체로 봐도 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보야타 데나이어에게 월드컵 엔트리에서의 기회를 주기는 혹은 만약에 기회를 주더라도 주전으로서 기용을 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지금 레스터 시티로 이적을 한 파스 선수도 네. 아직 레스터 시티에서 요즘에서야 경기를 뛰고 있기는 한데 이 선수도 어린 편인데다가 9월 A매치 때는 파스의 경기 수가 좀 모자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스 선수가 차출이 안 된 동안 드바스트 선수가 9월 A매치 두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점수를 땄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꽤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대표팀이 일단 드바스트 선수가 선발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언급드렸던 토비와 베르통원까지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주전 기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클 텐데 이외에도 지금 센터백 자리를 볼 수 있는 재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레스터의 파스는 물론이고 델크루아와 테아트까지 특히 왼발 센터백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대표팀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저는 드바스트는 주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에 넣어놓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주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한의원님의 기준처럼 정말 이번 월드컵에 발탁되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오히려 벨기에 또 다른 한 명을 꼽고 싶습니다. 라비아 선수예요. 네. 네, 라비아 선수도 이 어린 선수들 얘기할 때 지금 벨기에 대표팀이 라비아가 지금 햄스트링 쪽의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 뽑히진 않았지만 원래라면 마르티네즈 감독이 9월 A매치 기간 동안 라비아도 뽑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마르티네즈 감독도 지금 세대 교체, 어린 자원 중용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 벨기에 대표팀의 삼선도 세대 교체가 너무 늦었거든요. 비첼이 지금 기량이 많이 떨어졌고 틸레망스는 순수히 삼선에서 수비 커버를 하는 유형의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스날의 로콩가도 있지만 최근 유로파리그에서도 불안함은 있는 데다가 로콩가 선수도 수비적인 커버에서의 약점 때문에 삼선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죠. 에버튼의 오나나 그리고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로 간 덴동커 등이 있는데 덴동커도 대표팀에서의 기복이 심한 데다가 오나나 선수는 에버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박스 침투가 아무래도 좀 무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삼선에서 후방에서 볼을 이쁘게 다루고 조율해주고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라비아 선수가 저는 뽑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근데 드바스트예요, 라비아예요, 그럼? 둘 드바스트죠. 다예요? 드바스트. 저 제 기준은 이 주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바스트. 하지만 한의원님 기준이라면 저는 라비아 선수로 뽑혀도 이상하지 라비아도 않다. 언급을 꼭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두 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평가전을 못 뛰었어도 바로 들어와서 활약 시간을 줄 수 있다. 저는 뽑힐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드바스트인데 라비아 참고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네네.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3위는 멕시코와 이제 겨루게 될 팀, 폴란드.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카롤 슈비데르스키 선수. 요 선수가 역시 97년생입니다. 오늘 저는 97년생이 많은데 페드루, 알렉시스 베가가 다 97년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슈비데르스키 선수도 97년생으로서 근데 현재 유명하지 않죠. 왜?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신생 구단인 샬럿 FC에서 뛰고 있는데 미국 리그에서는 지금 최상급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고 국가대표도 이미 17회 나와서 8골이니까 꽤 많아요. 그리고 6월과 9월 웨일즈 대표팀을 상대로 네이션스 리그에서 각각 한 골씩 웨일즈 킬러입니다. 웨일즈 상대로 근자에만 2골을 터뜨렸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 이제 항상 보면은 레반도프스키 본인도 좀 별로였던 적도 많지만 레반도프스키를 받쳐주거나 레반도프스키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어줄 다른 동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밀리크 선수라든가 피용텍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레반도프스키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는 카롤 슈비데르스키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선수가 유럽 경험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리스 리그에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하고서 지금 신생 구단인 샬럿의 스카우트가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유럽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 수비수들이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몰리는 그 상황을 틈타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또 골 에어리어 부근에서 어시스트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어시스트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어시스트를 오히려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골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슈비데르스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폴란드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격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알렉시스 베가는 멕시코잖아요. 네. 지금 카롤 슈비데르스키는 폴란드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모순적인 거거든요. 누가 더 뜰려면 누가 좀 죽어야죠. 그쵸. 네,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슈비데르스키를 알렉시스 베가보다 한 단 위인 저는 3위에 위치시켰다는 것이 멕시코보다는 이번에는 좀 폴란드에게 기대를 걸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약간이라도 반영한 그런 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2등 듣겠습니다. 올 시즌은 와서 좀 핫해졌죠. 어느 팀의 주포로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특히 우리가 이 팀을 봤을 때 이 선수를 주요 선수라고 꼽지 않았고 그동안은 인지도가 좀 부족했던 선수였어요. 예,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떠오른 것 같긴 하지만 누구냐면요. 가나 대표팀의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확실히 이번 올 시즌에는 스텝업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하고 같은 조에 걸렸을 때만 해도 쿠두스 선수의 선발 기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나 항상 키플레이어로는 우리가 토마스 파티 그리고 기화되는 선수들을 위주로 뭔가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가나 대표팀은 이냐키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또 보강이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엔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쿠두스 선수가 대표팀 내에서 저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 시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 선수가 터너 감독이 있었던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멀티 자원으로 쓰였어요. 3명의 미드필더에서 이른바 측면 하프 스페이스나 넓은 공간으로 빠져주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화했었고 4-2-3-1 전술을 들고 나올 때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조금 공격이 가담되는 미드필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슈레더 감독은 팀의 주포였던 알레가 떠난 자리를 오히려 쿠두스를 통해서 메우기 시작했죠. 쿠두스 선수의 장점은 상당히 빠른 속도와 볼 운반 능력 그리고 체구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활동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고 경합 능력이 좋고 그러면서도 몸의 밸런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당기고 그러면서도 볼을 지켜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볼을 잡고 직접 문전으로 올라가는 플레이까지 유려하게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가 가나 대표팀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격진, 그간의 모습을 보면 체계적인 빌드업이 잘 잡혀있는 팀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공격진 개인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냐키 윌리엄스의 기술 역시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에 앞서서 물고 역할이 되어줄 수도 있고 공간 창출을 해줄 수도 있는 쿠두스 선수의 이런 영향력이 대표팀 경기에서 가장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가나 대표팀에서는 그동안 아약스에서 뛰었던 최근의 센터포워드 자리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좀 뛸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이냐키 윌리엄스의 파트너 비슷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근데 이냐키가 고립되지 않게끔 쿠두스가 오히려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신체 능력, 움직임, 게다가 상대를 어떻게든 압박하는 적극성과 활동량까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윗선에 기용이 되면서 위치 선정과 왼발 득점력이 물을 났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월드컵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신에 우리로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미 쿠두스를 김민재 선수가 지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네. 챔피언스리그 같은 저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쿠두스 선수가 몸도 좋고 단단하고 보기만 해도 이 선수 맞기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민재 선수가 붙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물론 아약스에서와 다르게 약간 처진 위치에서 쿠두스 선수가 뛰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다시 한번 수비를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쿠두스 맡고 있을 때 이냐키 선수는 또 다른 우리 선수가 막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좀 네, 걱정이에요. 김민재가 분신술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 대표팀이 그러니까 아까 이명철 해설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가 원래 아니었다가 이제 가나로 오는 선수들 혹은 뭐 살리스 선수처럼 뭐 안 나온다고 계속 했다가 또 이제 수락을 한 선수 뭐 이제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뒀던 게 사실인데 근데 가나 대표팀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가나 대표팀은 쿠두스 선수처럼 올 시즌 폼이 지난 시즌 폼보다 한결 좋아지고 발전하는 선수들도 좀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 얘기할 때도 뭐 얼마나 영입을 많이 했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기존의 선수가 발전하는 게 그런 선수가 많은 팀은 사실은 영입 별로 없이도 강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 대표팀이 올 시즌 지금 폼이 좋아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여러 명 눈에 띄거든요. 네네. 그게 저는 약간 지금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역량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대표 주자가 지금 쿠두스 선수 말씀해 주셨고 저의 2등은 모나코에서 뛰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 미드필더 유수프 포파나 선수입니다. 99년생인데 이제 국가대표가 2회
9월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전에서만 뛰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월드컵 갈 것 같고 지금 프랑스의 중원 상태를 봤을 때는 캉테 선수가 일단 월드컵 불발이죠. 그렇죠. 여기에 포그바 선수는 곧 돌아오는데 이 포그바 선수의 폼이 어떻게 될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죠. 네. 저는 포그바 선수는 이제 복귀해서 아마 데시안 감독이 월드컵에도 데려갈 거라 봅니다. 그런데 포그바 선수가 지금 100% 신뢰가 경기력에까지 갈까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프랑스가 원래 구축했던 이제 포그바, 추아메니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캉테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중원 구성이 지금 금이 좀 갔어요. 이 상황에서 추아메니 선수는 고정이라고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 물론 이제 후보들은 있습니다. 일단 라비오가 라비오가 있죠. 네. 있고 겐두지 같은 선수도 겐두지. 있고 그리고 연령별에서 뛰기도 하지만 카마빈가 같은 선수도 있고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포파나 선수가 9월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운동 능력이 좋고요. 속도도 좋고 근데 발재간 드리블까지 돼서 본인이 볼을 몰고 한두 명 제치고 볼 간수를 하면서 전진하는 능력까지도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캉테 선수도 사실은 뭐 한두 명 제끼고 막 이런 걸 꽤 하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캉테 선수를 연상케 하는 면도 충분히 있고 근데 캉테 선수보다는 오히려 좀 그 신체 조건 같은 건 더 좋죠. 포파나 선수의 요즘 보여주는 그 운동 능력과 그 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고려할 때는 저는 마땅치 않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포파나가 오히려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뭐 주전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엔트리에 들어와서 분명히 프랑스의 전체적인 행보에는 저는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추아메니와 같이 세우기에는 또 좋은 조건이 있죠. 추아메니 선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나코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오기 전에. 근데 포파나 선수가 또 모나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포파나 추아메니 조합은 같이 뛰어본 조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데시안 감독이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수프 포파나 선수를 저의 2등으로 꼽았고 대망의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1등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월드컵에 대한 예상이 좀 일관적입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 대표팀을 항상 저는 많이 밀고 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당연히 축신, 그라니트 자카가 요즘은 1순위고 제르단 샤치리 선수도 당연히 좀 생각이 나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스위스 대표팀 하면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죠. 얀조버 골키퍼도 있고 근데 오히려 팀의 주포는 최전방에 뛰는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 오카포 선수입니다. 네. 정말 스위스 대표팀도 잘츠부르크도 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중들에게는 이 선수가 주포로서 주목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전에는 아데미 선수가 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잘츠부르크는 뭐 레드에서도 다뤘었지만 세슈코 선수에 대한 지금 지목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카포도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득점을 정말 꾸준하게 오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아주 최전방 아니지만 브랜던 에런슨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카포 선수가 혼자 뭐 두드러지게 빛날 수 있는 조건은 애시당초 좀 아니었었죠. 그렇죠. 스위스 대표팀은 뭐 세페로비치, 엠볼로 등의 이제 최전방 공격수 네. 상대들이 있는데 오카포 선수가 제 생각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득점력은 현재 4경기 3골, 잘츠부르크의 주포로서 올 시즌 16경기 8골과 2개의 도움인데 선수의 성향 자체는 톱보다는 좌우 윙에 가까우나 대표팀에서 뛸 때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오히려 세페로비치, 엠볼로보다도 오카포 선수가 중용이 될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월 대표팀 일정 때는 이제 치통 때문에 명단에 발탁되지 않으면서 엠볼로가 기용이 됐고 막상 거기서 또 엠볼로가 꽤 잘했습니다. 네. 물론 엠볼로의 프로 커리어를 보면 신뢰를 하기에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죠. 부적합한 프로필이기 때문에 엠볼로 선수를 여기서 꼽기는 좀 쉽지가 않았지만 반대로 오카포 선수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팀 내 구상에서 조금 더 주전에 가까워 보이고 엠볼로 선수보다는 꾸준한 활약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까지도 득점력을 살려놓은 채로 대회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 대표팀의 활약을 오카포 선수가 좀 차지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 선수가 톱으로 나오면서도 측면으로 빠지거나 뒷공간을 빠르게 누비면서 A매치 뭐 이탈리아 같은 팀들을 상대할 때 상대의 느린 센터백을 공략했던 것처럼 오카포 선수가 분명 그러한 신체 능력으로 스위스의 방점을 제대로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카포 선수가 잘해야 옐로우 카드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명철 해설위원이 스위스를 밀었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세르비아를 밀 때 스위스 잘하려면 어쨌든 오카포 선수가 중요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의 1등은 아틀레틱 빌바오의 스페인 대표 이제 2회 됐습니다. 형은 가나, 동생은 스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네.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이번에
스페인 대표팀 그 9월 네이션스 리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윙어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답답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페란 토레스 선수, 사라비아 선수 막 나왔을 때 어우 막 답답했는데 니코가 나오니까 혈이 뚫렸죠. 와 이거 크랙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빌바오 뭐 경기 하이라이트나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미 올 시즌에는 완전히 스텝업이 돼 있어요. 지금 니코 선수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도 좀 결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코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스텝업이 사실상 거의 예정돼 있었고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발재간만으로 보면 형보다 낫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제 다만 형은 좀 더 중앙 공격수 스타일이고 동생은 좀 더 윙어 스타일이고 여기에 이제 차이는 좀 있는데 가나가 이 형제를 다 가나 땅에 초대해가지고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가나를 방문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니코는 선택을 안 하더란 말이죠. 가나를.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코 선수는 아직 어리니까 분명히 스페인에서의 미래가 남아있다.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는 94년생이라서 그렇죠. 사실상 이제는 거의 스페인에서의 미래가 없지 않느냐. 이게 아마 두 형제를 갈라놓은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 판단이 옳았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니코 선수를 리그에서 계속 잘하니까 불러들였고 시간을 주니까 기존에 먼저 들어갔던 윙어들보다 훨씬 잘했거든요. 네. 확실히 교체 멤버 효과가 있었어요.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는 제 생각에는 9월 정도 활약이면 100%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불러서 월드컵 데려갈 것 같고 스페인이 분명히 측면에서 또 헤매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짜잔하고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등장해서 분명히 그 이전의 윙어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지금 빌바오에서의 지금의 폼이 뭐 한 달 정도 또 계속된다면 그래서 저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아마 정말로 이번 월드컵에서 더 한층 스텝업을 하지 않겠나. 이미 뭐 리그에서 스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 2002년생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저 5명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를 저는 1등에 놨습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2022 곧 다가오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여태까지는 좀 덜 유명하거나 안 유명하거나 확고하게 팬들의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 톱5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선정해 본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이변이 없다면 또 월드컵 얘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79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